네, 기름값, 전기료, 먹거리값 안 오른 품목이 없죠.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4%대를 돌파했습니다. 굳이 수치로 확인하지 않아도 높아지는 물가, 체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남대문 시장 연결해보고요. 일단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경제 전문가와 이유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서울 송월동구와 윤중로 벚꽃이 어제 공식 개화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서울에서도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봄꽃 축제는 줄줄이 취소됐지만 그래도 벚꽃 즐길 수 있는 명소들 있습니다. 잠시 뒤 정혜윤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집무실 이전 예비비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부터 국정 최우선 현안으로 꼽히는 경제와 안보 분야부터 인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 급등 등의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나 올라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13만 명이 증가한 26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감소세로 들어섰다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도 조만간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서욱 국방장관의 선제 타격 발언을 또다시 문제 삼으면서 핵무력까지 언급했습니다. 남한에 총포탄을 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남한이 대결을 선택하면 핵무력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취합된 국정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조각도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후속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인수위원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윤석열 당선인 일정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 세 번째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1차로 취합된 각 분과별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 작업을 진행할 텐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은 나름의 심층 검토가 이뤄진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이 당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늘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의도 형식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현재 취합된 국정과제가 모두 110여 개, 실천과제도 580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국정과제들을 압축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러 현안 중에서는 코로나 위기 대응이 최우선 과제가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새 정부 내각 인선이 가장 큰 관심인데 앞으로 경제 안보 분야 인선이 이루어질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관리할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후속 인선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 전부터 한 후보자와 장관 인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모레부터 국정 최우선 현안으로 꼽히는 경제 안보 분야 인선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 후보자와 이른바 경제 원팀을 이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의원,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산업부 장관 후보로는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양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도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후보자가 과거 법무법인에서 고액 연봉을 받았고 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고액 연봉 문제는 일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점이 있다는 건 미리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고 실질적인 국민 삶의 보탬이 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 역시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고액 연봉에 대해 당장 입장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회 청문을 위해서 그 검증을 위해서 제출합니다. 네. 그럼 일단 제출이 되면 네. 그 팩트를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언론도 보시고 네. 국회의원도 보시고 다 봐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네.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네. 이제 모두가 판단을 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면서 자료를 잘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사실관계를 기초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질문과 토론으로 판단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건수 하나하나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 올리면 기업이 고용을 줄여 고용자와 노동자 둘 다 지는 게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은 공권력이 개입하는 예외적 조치라며 정부 개입은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 측근 인사들의 향후 행보도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합니다. 권 의원은 오늘 아침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낮 국회에서 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조금 전 국회에서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힌 김태흠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로 선회하면서 이 같은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작될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원내에서 든든히 뒷받침하려면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오늘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후임으로는 배현진 의원을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인수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던 만큼 유승민 전 의원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임시국회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국무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 이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면서 큰 틀에서 정부 이양 작업에 잘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청와대가 그동안 제기해온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통과되는 예비비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안보 공백 우려 때문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은 제외하고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단 360억 원대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한 뒤 세부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추가 예비비를 의결할지는 차차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예비비와 관련해 내일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돼 처리되는 것으로 안다며 현 정부와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수위 측에서 요청한 496억 원이 전부 상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에 따라 상호 의견 교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도 예비비 임시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조하겠다고 어제 통보가 왔다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와 당선인 사이에 잘 협조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심의 의결되는 만큼 후속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열흘 넘게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YTN 취재진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을 직접 만나 당시 사퇴 압박이 관례였는지 등을 물어봤지만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단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시 사퇴를 요구한 윗선으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이 지목됐고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YTN 취재진이 블랙리스트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던 이 전 차관을 직접 찾아가 만나봤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최근에 산업부 관련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그렇고. 예, 그래도 네. 어쨌든 그 지휘 제가 체계 말을 지금 저거 드릴 게 없어요. 당시 여러 부처에서 같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퇴 종용이 관례였는지도 물어봤지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온 걸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입장을 썼죠.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조만간 이제 검찰이 이제 소환을 한다고요. 지금 피고발인 질문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너무 죄송한데 예. 없으면 YTN 취재진은 당시 산하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부 고위 공무원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당시 관련 부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선 여러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잘못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가지고요. 검찰은 지난달 말 산업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 참고인 조사를 마친 데다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법리 검토도 마친 만큼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퇴 종용 의혹에 수사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환경부 사건처럼 후임 기관장 인선 과정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자료 포렌식을 위해 참관인들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그야말로 물가 비상입니다. 기름값과 생필품, 음식 가릴 것 없이 지금 연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1%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서울 남대문 시장입니다. 네. 자, 이런 물가 오름세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도 영향이 크겠군요. 네, 서울 남대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큰 타격을 입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오미크론 확산 등의 영향으로 실제로 손님이 줄어들었다는 게 현장 상인들의 반응입니다. 최적 직접 수치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물가에선 4% 저지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오르지 않은 걸 찾는 게 어려울 정도인데요. 전년 동월 대비 수입 쇠고기는 27.7%, 돼지고기 9.4%, 포도 24.5%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27.4%, 경유는 37.9% 치솟았습니다. 다른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는 전년 동월 대비 2.8%, 보험 서비스료는 13.4%, 치킨은 8.3%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체감 물가는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시민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뭐 먹고 싶은 게 또 있거나 아이들 해주고 싶은 게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월급은 많이 안 오르고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조금 더 절약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네, 물가 상승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와 곡물값 급등세가 작용했습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외식과 같은 개인 서비스 가격도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국제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그리고 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그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3%대 중반까지 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지금의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데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83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 30%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자, 구체적인 인하 효과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는 지난해 11월부터 20% 인하 중인데 여기서 10%포인트를 더 낮추기로 한 겁니다. 추가 인하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입니다. 시행 이후 주유소 판매 가격도 시차를 두고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유류세를 20% 인하 중인 지금 기준에서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정도, 경유 58원, LPG 부탄은 21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터당 10km 연비로 하루 40km를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월 10,000원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는 국제 유가가 널뛰고 환율도 오르며 국내 기름값 부담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오르다 지난주 소폭 내렸고 경유 가격도 13년 8개월 만에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바 서민의 연료로 불리는 경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즉 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네,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되는 화물차 운전자는 평소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다만 유류세가 내려가면 그만큼 보조금도 깎이는 구조라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세금 수입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인하폭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세금 수입은 4조 원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오늘 첫 회의인데 최저임금위원회 몇 시에 시작합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합니다. 심의에 참가하는 사람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열고 8월 5일로 돼 있는 최저임금 고시일까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의 제일 큰 관심사는 인상률입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5%나 인상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약해졌다며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신임 총리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을 해고하게 된다며 정부 개입은 항상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해결, 그리고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점을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특히 인상률 외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차등 적용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전향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 경영계에서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 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 단 한 차례만 시행됐을 뿐 그동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차등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부딪히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가 내려진 부인과 내연남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2차례나 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의혹의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낚시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가 있는 저수지에서 또 다른 범행 시도가 있었던 거죠? 네, 이곳은 2019년 5월경 부인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를 밀어서 물에 떨어뜨렸다는 증언이 나온 곳입니다. 익사 사고가 종종 있었는지 저수지 곳곳에는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아 수영을 금지한다는 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3m에 달합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 씨는 부인 이은혜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연수 등과 함께 지난 2019년 5월 이곳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녘 윤 씨가 물에 빠졌고 수영을 못했던 윤 씨는 당시 동행했던 다른 일행의 도움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에서 나온 윤 씨는 부인 이은혜에게 내가 나를 다 밀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석 달 전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이들이 윤 씨에게 보거피 등을 섞인 음식물을 먹여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는 같은 해 6월 말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익사해 숨졌습니다. 부인 이은혜와 내연남 조연수는 수영을 할 줄 모르고 기초 장비도 없던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 요청을 무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5개월 뒤 이은혜는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려 했지만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가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이은혜와 과거 교제했던 남성 의문사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 2010년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 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가 나 운전자인 남자친구는 사망하고 동승자였던 이은혜만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지점에서 유사한 사고 기록이 조회되진 않았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은혜와 조연수에 대해선 출국 금지와 공개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검찰은 주변 목격담 등을 토대로 이들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낚시터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에 총포탄을 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남한이 대결을 선택하면 핵무력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담화 내용과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또다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 국방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 타격 발언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낸 지 이틀 만인데요. 김 부부장은 남한이 자신들과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핵 전투 무력이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위협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한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번에도 서 장관의 발언을 두고 대단히 큰 실수라며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 운운한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누가 자신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면 먼저 치지 않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자신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한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력의 사명은 전쟁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한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이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핵 무력 사용을 언급하면서도 남한의 총포탄을 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 겁니까? 네, 먼저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선제 타격 발언을 거듭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핵 개발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먼저 총포탄을 쏘지 않겠다는 말은 향후 예상되는 도발의 책임이 남한에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하지만 선제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리의 차기 정부에 대해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핵무력을 계속 강조한 점으로 미뤄 비핵화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해 북한 내부 체제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북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대남 비난 담화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안보 위협이 더는 국민의 불안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한미 동맹을 긴밀히 구축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에 가 있는 한미 정책협의단도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실질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협의단은 윤 당선인의 친서를 포함해 새 정부의 의지를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에 전달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시 20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지면서 감소세를 입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추이를 보면 감소세이긴 한데 일일 확진자는 다시 20만 명대가 됐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6만 6,135명입니다. 검사 건수가 주는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13만 8천여 명, 2배 넘게 늘어 이틀 만에 2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만 1천여 명, 2주 전과 비교하면 8만 7천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로 추이를 판단하는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바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점 구간을 지나면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469명까지 늘었던 하루 사망자 수는 어제는 209명으로 이틀째 2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7,600명을 넘었습니다. 1,300명까지 올라갔던 위중증 환자도 1,121명으로 나흘째 1,1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단계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를 발표했는데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이 모두 5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확진자 규모나 중환자 병상 같은 의료 대응 부담, 고위험군 발생 증가와 사망자 지속 발생 등을 위험 요인으로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규모는 30만 6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12.9% 감소해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1로 11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도 1,077명, 사망자는 2,312명으로 전주보다 각각 1.5%, 8.1%씩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연령대의 하루 평균 발생률이 1주 전보다 감소했지만 접종률이 낮고 활동이 많은 9살 이하가 10만 명당 발생률이
1,015명으로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60살 이상 확진자 비중이 19.2%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집단 감염이 이어져 사망자가 추가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지난주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67.7%로 일주 전보다 1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계절적 영향으로 가을과 겨울에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백신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오르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잠시 뒤에 올해 첫 심의가 시작되는 올 최저임금 전망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3%대 후반 이렇게 이어가다가 급기야 4%대를 넘어선 이런 상황입니다. 가깝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이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네. 사실은 유가입니다. 유가. 국제유가. 국제유가 때문에 지금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직접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기름을 칠해야지 공장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고 또 그러면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데 원재료비가 많이 들면 제품에 전가돼서 공업 제품 가격도 들썩여요. 여기다가 물류하시는 분들, 당장 예. 차 운전하시면서 화물,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 길거리에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자릿수가 넘습니다. 예. 자, 이런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생산량 자체가 줄고 있죠. 공급이 막히니까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수급이 틀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유가는 그동안도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좀 늘어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소비 이제 회복에 따른 조금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악재성 뉴스가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예. 지금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예.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1%가 올라서 2011년 네.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거 맞는데 이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얼마나 올랐느냐? 예. 석유류 제품 가격, 석유류 가격이 무려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31%가 올랐어요. 31%. 예. 여기 석유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휘발유도 있겠고요. 예. 경유도 있고요. 등유도 있고요. 여기다가 자동차용 LPG가 있는데 예. 적게는 20%, 많게는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게 1년 전과 비교한 수치인데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4% 물가라고 하지만 미국은 8% 내외예요.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휘발유, 두 번째 많이 오른 게 중고차 가격들. 중고차 가격. 네, 이런 예. 것들이 물가 네.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연결 안 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린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요즘에 보면은 집 근처에 주유소 있어도 기름값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다른 지역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 큰 상황인데 오늘 대책이 발표됐거든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3종 세트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 일단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20에서 20%에서 30%로 지금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마 이제 휘발유 가격은 네.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이 가장 싸다. 예. 예. 오전에 이제 가격표를 달리하는 데가 많고요. 앱에서도 사실은 유가 변동폭이 휘발유 가격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반영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예고했던 대로 이제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3종 세트를 발표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을 조금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네. 첫 번째가 우리가 예상했던
지난해 11월 사실은 휘발유 가격이 1,700원 돌파하니까 유류세 20% 깎아줬거든요. 그렇죠. 20%에서 지금 법정 최대 한도가 30%예요. 예. 최대한 깎아주겠다. 30%까지 앞으로 석 달 동안 네.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경유차가 그동안은 통상 휘발유하고 한 200원 정도 가격 갭이 있어서 낮게 책정이 돼 왔는데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휘발유 가격을 경유가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유의 특성상 화물차 택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이 커요. 그렇죠. 이분들은 생계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석 달 동안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준 가격을 1,850원으로 정해서 그 상승분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것도 하한선이 있습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리터당 183원 정도로 설정은 돼 있고요. 예. 또 하나가 LPG예요. 지금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도 30% 깎아주겠다라는 건데 이 택시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차량용 부탄가스의 경우에도 7월까지 30% 리터당 약 12원 정도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자, 이렇게 깎아주면 얼마나 더 체감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마 이제 이번 인하로 인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휘발유의 가격은 지금 1리터에 한 83원 정도. 예. 그리고 경유 가격은 58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LPG 가격도 이제 한 20원 남짓 내려가는데, 우리 보통 중형차가 한 그 연비가 1리터에 한 10km 내외예요. 이 10km 내외 이런 차량을 하루에 한 40km 정도 주행한다. 이럴 경우에는 월간 한 3만 원 정도 유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종전에 20% 인하했을 때 비교하게 되면 월 10,000원 정도 유류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충분한 대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좀 판결 관련해서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 자, 이런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을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 허가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이어서 개설 조건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이겨서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인데요.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런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값 인상 그리고 대책까지 좀 지켜봤고요. 물가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밥상 물가도 비상인데요. 수입 소고기 포함해서 농축수산물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장 보러 가서 수입 소고기, 수입 돼지고기 이런 거 사려고 해도 지갑 열기가 후덜덜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얼마나 올랐습니까? 대부분 지금 보면 이제 식품 물가 역시 수입산부터 시작해서 수입산이 오히려 국내산보다 상승폭이 더 클 정도로 지금 비싼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사실 이런 이제 먹거리 물가가 더 걱정되는 이유가 지금 광물이다, 원자재 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락이 되면 바로 광산 가서 캐면 돼요. 그런데 먹거리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거든요. 여기에서 보리며 귀리며 밀이며 이제 콩을 재배해줘야 되는데 이 봄철 파종 시기를 놓친 거예요. 지금 전쟁통에 누가 그걸 파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1년 후에 이게 수확기가 돼야 되는데 수확할 물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대체 곡창 지역으로 곡물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늘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먹거리발, 이른바 이제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먹거리발 물가 상승 압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당분간 이렇게 이제 수입산의 경우 이제 수급이 맞지 않고 수요는 많은데 오히려 이제 공급하는 측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곡창지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오늘 한은도 아마
올해 2월에 전망했던 물가 상승률이 당초 3.1%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4%대 물가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상당 기간 이제 먹거리 물가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재료값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좀 이걸 써서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지금 외식비도 올랐습니다. 6.6% 올랐는데 1998년 이후에 가장 큰 폭 상승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품목들이에요. 2020년 기준 458개 품목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치를 100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기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이 가운데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해요. 이게 144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식품 먹거리 있고요. 앞서 제가 먹거리 물가 많이 뛰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전월세, 생활 물가 지수가 포함이 돼요. 전월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거비 부담도 많이 늘었죠. 여기다 장바구니 늘면서 마트에서 구매하는 먹거리 가격도 올라서 서민들의 부담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건데 이 생활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5%가 올랐습니다. 뭐 체감하시는 분은 아마 이 이상으로 더 많이 올랐다. 왜냐하면 특정 물품만 구매하게 되거든요. 마트에 가면 주로 먹거리 같은 걸.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제 장 보러 가시면은 체감 물가가 1,000원 단위, 2,000원 단위로 올랐는데 5% 올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표 물가와는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보통 물가가 오르면 경기 회복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더 걱정스러운 게 꼭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면 정말 이제 물가와 함께 이제 고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 물가만 올라가고 성장은 오히려 꺾이고 침체를 우려할 단계라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우려스러운데요. 미국이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입장이 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 달라지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긴축하겠다라는 겁니다. 3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렸는데 올해 6차례, 내년에 한 3, 4차례 이상 그리고 적어도 빅스텝 0.5% 천천히가 아니라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 미국의 이제 단기 그리고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단기로 돈을 빌려주면 중장기로 장기로 빌려준 것보다는 좀 저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미국의 1970, 80년대 이후 6차례 걸친 경기 침체 이전에 이런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한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미국이 혹시나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만 오르는 이른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또 올릴지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물가 오른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 오늘 첫 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관심은 이제 인상률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가장 이제 이 근로자들한테 고통받는 게 물가거든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제 임금 인상을 책정할 때도 물가 인상분을 굉장히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는 사실 노, 사, 정 각각 9명의 대표가 이제 논의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988년 이후 정말 만장일치로 합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위원, 중재위원인 정부의 추천 인사가 이제 결정하는 구조인데 인상률에 대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동계에서는 무슨 얘기냐. 현 정부에서 시간당 10,000원 이 최저임금 보장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거든요. 그래서 10% 두 자릿수 이상 인상을 해야 시간당 10,000원이 맞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 자릿수 이상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핵심 키는 아마 이제 중재 요원들이 네. 아마 이제 뭐 굉장히 파행을 겪겠지만 중재 요원들이 중재가를 제시하면서 그걸 결정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 인상률 외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업종별 차등 적용 이거를 대선 때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좀 이번에 쟁점이 될 전망이죠. 맞습니다. 그동안은 누누이 안건에는 올라갔는데 찬반 투표를 거치면 부결돼 왔어요. 예. 그 논리는 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그동안 소상공인들 경영계업 쪽에서는 꾸준히 이제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수용력, 최저임금의 수용력이 다 다르다. 지역별로, 업종별로 전부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좀 반영하자, 현실적인 상황을 좀 반영하자라는 게 경영계 주장이었다면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업종별로 좋은 이제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 낮은 업종 구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또 떨어뜨리는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논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걸 현 정부의 어떤 인수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역별 그리고 이제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화 방안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이제 다음 기회에 반영이 될지 여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어쨌든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금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야 되는데 기한이 지켜진 적 거의 없죠.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한 번 해봤고요.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역별로는 아예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에 이제 만장일치로 한 건 한 7번 정도, 나머지 대부분이 다 이제 중재위원들 일부는 이제 밖으로 이제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일이 번번하게 발생해 왔는데 지난해에도 시한을 넘겼어요. 7월 중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새 임기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만큼 아마 이제 노사정이 얼마나 이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사정 의견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노사 관계상 아마 디데이를 맞추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글이 이달부터 자사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결제하는 인앱 결제 시행 의무화에 들어갔습니다. 콘텐츠 업계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에 구글의 조치가 위법인지 유권 해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유료 아이템 등 콘텐츠 결제 때 구글이 개발한 플레이스토어를 활용하는 경우 15에서 30%의 수수료를 내도록 한 인앱 결제. 그동안 인앱 결제를 피해 앱 업체들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는 게 허용됐지만 이달부터 구글이 이런 앱은 업데이트를 못하게 막기 시작했고 오는 6월부터는 아예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구글의 수수료 갑질을 막겠다며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지만 구글은 인앱 결제와 수수료 차이가 4%포인트에 불과한 제3자 결제 방식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금지 행위를 모호하게 규정한 빈틈을 노렸습니다. 콘텐츠 업계는 제작 원가는 그대로인데 15에서 30%나 되는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된 탓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울상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단 이게 구글의 문제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웹툰 소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화살을 이런 어떤 그 서비스 제공자나 창작자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 측은 컨텐츠 업계가 소비자에게 수수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며 앱 장터에서 컨텐츠를 팔면서 당연히 내야 할 수수료를 내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게 될 경우에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항상 이용자를 최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글의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에 들어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도출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컨텐츠 업계는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규탄 성명과 항의 시위에 이어 법적 대응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 절기 청명이자 식목일입니다. 남부지방에 이어서 서울에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하지만 산불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다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취재기자와 봄꽃 소식 그리고 산불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절기 청명인데요. 봄이 더 완연해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자, 서울의 벚꽃이 공식 개화했다 이렇게 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공식 개화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일단 이 서울과 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어제 공식적으로 개화를 했는데요. 서울의 벚꽃 공식 개화는 송월동 서울 기상 관측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벚꽃 표준목이 있는데요. 이 벚꽃 표준목에 이 한 가지의 이 3송이 이상의 벚꽃이 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서울 벚꽃 개화는 이 관측일에 가장 빨랐던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11일가량 늦었고요. 평년보다는 4일가량 빨랐습니다. 지난해보다 늦었던 이유는 지난해 3월 기온이 워낙 높았고요. 그리고 3월 하순에 기억하시겠지만 비가 자주 내렸고 이 때문에 또 기온도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벚꽃 개화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늦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서울에서 벚꽃 절정기는 언제쯤 될까요? 보통 벚꽃은 개화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만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오는 토요일 이후 다음 주부터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서울 기온이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 선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꽃은 더 빨리 그리고 활짝 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이번 주부터 당장 거리에 나가면 절정에 달한 벚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군락지 벚꽃 현황을 보면요. 지금 영암과 하동 그리고 진해, 경주, 부산 보시는 것처럼 모두 벚꽃이 만발한 상태고요. 중부지방에서는 청주 무심천변에서는 만발한 상태,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중로를 중심으로 현재 개화가 기록돼 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 이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벚꽃의 향연을 만끽하실 수 있을 이르면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도 그럼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사실 그 벚꽃이 펴도 명소가 폐쇄되거나 인원이 제한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게 조금 풀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봄꽃 축제가 취소된 곳은 물론 이 개방 인원도 제한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벚꽃 축제 자체는 취소가 됐는데 벚꽃길은 3년 만에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윤중로 벚꽃길은 당초 예정된 기간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면서 9일부터 17일까지 현재 개방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같은 기간 국회 뒷길인 여의 서로 1.7km 구간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석촌호수와 양재천 그리고 불광천 등 주요 하천 벚꽃길도 함께 개방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학가 거리 공연도 지금 허용이 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주말 공연도 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리 분위기도 한층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꽃 구경할 곳도 늘고 또 봄꽃이 절정에 달하면 상춘객들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산불 위기 경보가 다시 격상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또 이 단비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인데 이 입산객도 늘어나면서 전국의 산불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더 격상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이 절기 청명이고 또 식목일입니다. 내일은 명절 1시까지 겹치는 이 주인데요. 특히 주말부터는 벚꽃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어제 저녁만 해도 경기도 남한산성 인근에서 지금 산불이 발생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어제는 3시간여 만에 진화가 됐지만 앞으로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4월 산불 위험 전망을 보면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매우 높은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무려 321건에 달하고 있고 그중 어제 발생한 산불만 봐도 12건으로 예년의 2배 수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3년 통계 자료를 보면 4월 산불이 지난해 2021년에는 84건, 그리고 2020년에는 184건 등으로 1년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않았습니다. 네. 특히 4월 이 시기가 건조한 상황인데다 바람도 1년 중 가장 또 강하게 부는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입산자 실화로 인해서 산불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화기 소지는 물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되도록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꽃 구경 좋지만 무척 건조한 날씨니까 불씨 하나라도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문화생활과학부 정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로 일가족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죠. 오늘 피해 가족이 당시 상황이 담긴 빌라 CCTV 영상을 5개월 만에 확보해 공개했는데요. 출입문이 열려 있는데도 올라가지 않고 멈칫하거나 범행 현장 모습을 손짓으로 묘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정현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문제의 CCTV 영상에 어떤 모습들이 담겨 있는 거죠? 네, 일단 보시면 오늘 오전 피해자 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를 넘긴 시각에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밖에 위쪽에서 나오는 소음을 듣고서 경찰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보시면 해당 여경이 안쪽으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둘은 이렇게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경이 바깥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십니다. 지금 같이 어떤 남성분,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인 것 같은데 같이 올라가다가 같이 또 따라 올라가지는 않고 여경이랑 같이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경이랑 같이 내려온 뒤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실제로 문이 열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뭐 지금 아까 화면을 보고 있으신 거고 바깥쪽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못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바깥쪽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위에서 목을 찔렸다는 듯한 제스처를 하기도 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에서 문을 열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미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상황 때문에 시간이 허비된 것들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지금 바깥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는 이 CCTV 보면서 가족들이 알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못 들어가고 이제 뒤늦게 여경과 남경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깥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1층에 있는 현관 CC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곧 영상이 나오겠지만 목에 칼을 대는 제스처를 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뭐 범행 현장을 묘사하는 듯한 모습도 담겨 있고 지금은 뒤늦게 2분 37초 만에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분 37초 만에 이렇게 체포가 되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십니다. 예. 영상을 본 가족이 혹시 뭐 다른 의혹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당시 흉기 난동 현장에서 있었던 가족들은 모두 셋이었습니다. 일단 앞서 한층 위인 4층에서 어머니와 딸만 있는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해당 남성이 문을 발로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에 이렇게 신고까지 했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도 집에 도착해서 1층 현관에 있었습니다. 네, 범행이 시작되자 보시다시피 경찰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버지만 홀로 올라가서 피의자와 함께 대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 해당 영상들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피해자 가족은 당시 영상을 보면은 그동안 경찰들이 감찰이나 수사 과정에서 해온 해명이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단 여자 순경은 이전부터 현장에서 갔을 때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범행 현장을 위쪽에서 보고도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는 해명을 해왔었는데 이 피해자 가족은 이게 거짓이라는 게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해당 여경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 화면입니다. 네, 이 화면에서 범행 장면을 묘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경이 위에서 범행이 일어났던 그 모습들이 있는데 사고가 수습은 하지 않고 바깥에서 그 모습을 다른 남자 경찰과 테이저건을 들고 범행 목격한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안에서는 계속까지 그 피의자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와 그리고 예. 피해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가족 중에 남편이 위쪽에서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고 둘은 안쪽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바깥쪽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범행을 묘사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전에 블랙아웃이 와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의 행동이 이러냐는 의혹을 다시 아버님께서 제기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팔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펄쩍 튀어오르기까지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또 당시 영상에는 보시다시피 3단봉을 꺼내 든 모습도 보이고 테이저 건을 손에 든 것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장비가 없는 피해자가 범행이 있었던 3층에 직접 올라가서 피의자를 제압하는 동안 경찰들은 이렇게 뒤늦게 와서 피해 상황이 커졌다고 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실제로 목격한 경찰이라면 보다 확실하고 좀 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뭐 아쉬운 마음도 들긴 하는데 이제 영상을 본 가족들이 이야기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경이 바디캠을 차고 있었느냐 이런 여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디캠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해당 현장에 있는 빌라를 가봤는데 현관 쪽에만 CCTV가 있고 3층, 4층 위쪽에는 CCTV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경이 차고 있는 이 바디캠,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이 몸에 차고 다니는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요. 피해자 측은 이렇게 그날 출동한 경찰들이 부실 대응을 은폐하려고 몸에 부착해 놓은 바디캠에 담긴 영상을 미리 삭제해뒀다는 의혹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기했습니다. 네, 당시 CCTV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1층에 있던 경찰관 2명이 3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가해자를 붙잡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걸린 시간이 3분 정도가 되는데 피해자 측은 경찰관이 3층에서 나타나 기절한 가해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기까지는 한 1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경찰관 2명이 당시 부실 대응 정황이 담긴 바디캠 영상을 그때 삭제한 게 아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김순경은 사실 방금 보셨던 이 위층에서 내려오는 이 여경은 경찰 자체 감찰에서 바디캠 영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용량이 꽉 차서 삭제했다고 답했던 것으로도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바디캠 영상 구하진 못했었고 5달 만에 CCTV 영상을 구했는데 이 CCTV 영상을 구하는 과정도 가족들의 노력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범행이 있고 나서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CCTV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해당 주택도 찾아가 보고 경찰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못 구한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경찰이나 해당 주택을 관리하는 LH 측에 계속해서 영상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검찰로 흉기난동 피의자가 넘겨지고 나서도 이것이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인데도 가족들은 CCTV 영상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네, 피해자 가족들은 결국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본인들이 당한 피해를 배상을 하라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제서야 해당 영상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부에 이렇게 CCTV 증거 제공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다행히 이걸 받아들인 건데요. 가족들로서는 사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동안 이 영상을 보고서 부실 대응한 경찰들에 대한 그런 분노감이 훨씬 더 커졌다고 합니다. 피의자보다 경찰이 더 밉다. 이러한 입장을 저랑 통화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일단 경찰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급급했다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은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여러 차례 울분을 토했습니다. 일단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든 집에서 이사를 나와야 했고요. 남편도 피의자와 다투다가 팔 쪽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딸도 흉기에 크게 다쳐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크게 다쳤던 거는 당시 의식을 잃었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50대인 부인인데요. 지금은 위중한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는데 머리를 많이 다쳐서 지금도 병원을 오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건 수사 상황 그리고 검찰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위층에 살고 있었던 피의자는 지금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 공판이 2번째 이어졌었는데요. 네, 어제 바로 그 2차 공판도 있었고 그동안 부인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을 했었지만 남편과 딸을 공격했다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오히려 몽둥이 같은 것으로 자신을 위협을 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예. 네, 일단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했었던 경찰들 역시도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경찰에서는 해임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임에 불복하면서 소청 심사를 제기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었는데 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별도로 시민단체의 고발로 두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경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가족도 인천지방검찰청에 별도로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이 두 경찰관을 고발했는데요. 일단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영상을 공개한 게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지적하고 그 경찰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했던 경찰 조직에 경각심을 주고 싶다며 피해자 가족으로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에서 거듭해서 지적했습니다. 예, 뭐 영상을 보고 나니까 아쉬운 마음이 더 큰데요.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식목일이자 절기 청명인 오늘 절기답게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식이 내일도 맑고 포근하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봄 기운 느끼기 정말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뒤로 봄꽃도 예쁘게 피었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는 개나리와 홍매화가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식목일이자 절기 청명인 오늘 절기답게 핀 꽃들을 보고 있으니 봄 기운이 무르익어 가고 있음이 실감나는데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6도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지역은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6도, 광주 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 오전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국에 다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대장동 저격수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입력할을 해온 김은혜 의원, 오늘 대변인직을 사퇴하면서 출마 임박 전망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고문 팬덤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면서 경기지사 경선을 대선 방식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나왔는데요. 자, 벌써 뜨거운 경기도지사 선거 포함한 지방선거 이야기 잠시 뒤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